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하신 한 분의 사연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분의 막막한 심정을 좀 깊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어떤 상황이신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께서 지인에게 5,500만 원, 정말 큰 돈이죠. 이걸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돈을 빌리고 안 갚아서 결국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고요. 1,500만 원만 겨우 갚고는 공증된 합의서까지 써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사기죄로 1년 동안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아예 연락을 딱 끊어버린 거죠. 질문자님께서는 공증받은 서류 덕분에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겨우 상대방 주소지는 알아내셨지만 뭐랄까 상황은 여전히 너무 절망적입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때부터 자기 아들 명의 계좌를 썼고 또 소위 대포차 이걸 몰고 다니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증금마저도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속이 타실까요? 빌려준 돈 받을 길은 막막해 보이고 또 공증 서류의 소멸 시효는 점점 다가오고 정말이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네이버 지식 아이인에서 아주 명쾌하고 사려 깊은 답변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송명호 변호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의료인을 위해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진심으로 다가가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조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재산을 은닉하고 연락 피하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하지만 법적으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조치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이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이미 공증합의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으셨다고 했죠? 이걸 근거로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 예를 들어 재산 명시 신청 같은 거,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의 진행을 딱 멈출 수 있습니다. 당장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법적인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내 돈 받을 권리가 아직 살아있다. 이걸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는 거네요. 일단 시간을 버는 셈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압박수단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간을 확보했다면 이제 채무자를 좀 압박해야죠. 두 번째 방법은 재산 명시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법원이 채무자한테 당신 재산 목록 정직하게 제출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제도예요. 직접 제출하라고요? 네.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 안 나오거나 재산 목록 내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작성하면 이건 감치, 그러니까 유치장에 가두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상당히 강력한 압박이 되겠네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아들 명의 계좌를 쓰거나 대포차 모는 식으로 작정하고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완벽하게 숨긴 재산을 전부 다 찾아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하지만 이 절차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법원 앞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 선서하고 밝히도록 강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마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죠. 심리적 압박. 네. 그리고 이 절차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인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요? 그건 뭔가요? 그 공증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름이 딱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금융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겁니다. 금융거래가 막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앞으로 10년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같은 모든 금융거래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당장은 현금으로 숨어 지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곤란해지겠네요.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송명화 변호사님도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회수가 당장 어렵더라도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송명화 변호사님의 조언 핵심은 포기하지 말고 법적인 압박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서 법적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채무 이행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혹시 채무자가 이사 가더라도 주소 변동을 추적할 단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법적 조치들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시키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네, 오늘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다고 너무 낙담할 게 아니라 먼저 소멸시효 중단으로 권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재산 명시 절차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같은 법적 도구를 잘 활용해서 채무자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채무자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파고들어 볼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월세로 산다는 그 오피스텔의 계약 관계라든가 아니면 아들 명의 계좌의 사용 패턴 같은 것들이요.
법적인 절차 외에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숨겨진 약점을 찾아서 압박할 다른 방법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